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익입니다. 네, 저는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했고요. 2015년부터 서강대로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대한 변화라는 책을 냈는데요. 작년에 우리 경제, 세계 경제의 핵심이 상고였죠. 상고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자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동할지,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주로 다뤘고요. 가끔 그 부자들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않아야지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시 경제 지표 몇 가지 핵심을 요약해 놨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세계은행 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추세고요. 올해 우리 경제 한국에서 1.7, 정부에서 1.6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1.2%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GDP를 구성하는 소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별로 안 하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이에요. 근데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요. 아마 올 상반기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 같고요. 올 상반기도 마이너스 성장 혹은 굉장히 낮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것들은 현재의 경기보다는 미래의 경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 지표는 굉장히 나쁠 텐데요.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게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3월 전후에 저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경기 나타내는 지표를 보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미래 경기를 미리서 예고해주는 장단기 금리 차이나 선행지수 같은 것을 보시면서 자산을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금리 3.5%고요. 미국은 4.5%. 아마 2월 초에 FOMC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더 올릴 것 같습니다. 4.75% 정도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걸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선 우리 경제가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보니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해 놨거든요. 0.3%라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GDP를 그동안 주도했던 게 소비였었어요. 그런데 미국 가계가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했고요. 주가 많이 떨어졌죠. 집값 떨어지고 있죠. 역의 부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11월까지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3.2%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2005년 2.9% 이후로 최저치거든요. 가계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높고요. 수요가 위축되면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좀 더 낮아지면서 아마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됐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게 우리 금융시장의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4분기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같이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미국이나 우리나라 밑으로 가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만 아마 12월 가면은 3% 안팎 2% 후반 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4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적정 금리 수준 한 2.9, 우리나라 2.6 정도 현재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4분기에는 금리를 미국이나 우리나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시장 금리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9월, 10월에 4% 넘었고 일시적으로 4.6%까지 갔는데요. 최근에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은행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사채 우량 등급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게 예금금리, 대출금리인데요. 예금금리마저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은행에 가면 5% 예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3% 후반으로 대부분 다 떨어졌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대출금리도 하락하고 있죠. 그렇더라도 뭐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뭐 급격하게 과거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서서히 떨어질 겁니다. 근데 금리가 그렇더라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가계 부채가 높은 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좀 힘든 시기가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60% 안팎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0만 원을 벌면은 60만 원을 은행에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지만은 당분간 금리 부담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차별하죠. 사실 우리 대기업들은 굉장히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보니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통계인데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40조 원이나 돼요. 주로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50%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지만 앞으로 금리 부담은 조금 낮아지겠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욱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차별한데요. 아마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중소기업들은 높은 금리 부담, 경기 침체 이런 거로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치고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데 작년 6월에 9.1% 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가 12월에 6.5%로 떨어졌고요. 뭐 우리나라도 작년 6월에 뭐 6.3%까지 올라가 또 5%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하락 속도가 문제지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으면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앙은행, 미 연준,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시차 효과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뭐 작년부터 미국 같은데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아마 올 2분기에 금리 인상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은 많이 낮아질 겁니다. 아마 연말에 가가지고는요, 우리는 2% 후반, 미국은 3% 안팎, 이 정도까지 물가 상승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고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나왔었죠. 상고라는 것은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이런 건 낸데요. 뭐 최근에 상고 이야기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상고보다는 아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파월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월이 그동안 몇 번 실수를 했죠.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에 그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물가 별로 안 오른다. 금리 안 올리겠다. 그런데 그 뒤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뒤따라가지고 가감하게 금리를 인상했죠. 계속 인상하겠다고 그럽니다. 뭐 중앙은행 입장,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목표치 2%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특히 외환시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선진국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 있죠. 이게 한때 10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가치가 10% 이상 떨어진 것은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이 4.5% 이런 금리 수준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 시장도 예를 들어서 미 10년 국채수익률이 4.2% 갔다가 3.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 미래 물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도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은 낮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하고 파월을 비롯한 미 연준 의원들하고 생각이 상당히 다른데요. 그런데 결국 시장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시장이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아마 올 2분기 가면은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요. 아마 고용도 감소할 겁니다. 이걸 보면은 연준 위원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경제 변수 중에 하나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죠. 우리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1년 6월 정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까지 발표됐으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도 그때 그 3,300 약간 넘어섰다가 최근에 그 2,15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뭐 2021년 하반기 작년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 축소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였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1년 6월 꺾이니까요. 선행지수가 꺾인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주가가 2021년 6월 같이 정점을 두고 최근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되지만은 최소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하나는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선행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만은 OECD에서도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해요. 근데 OECD가 조금 더 빨리 발표합니다. OECD 선행지수는 2021년 5월을 정점을 치고 계속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OECD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보면서 경기를 앞으로 전망해보고 주가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재고일 지수를 보면 됩니다. 통계청에서 매월과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때 재고일 지수라는 게 발표하거든요.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출하, 물건 파는 거, 상품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높은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이 재고일 지수가 거의 상관관계가 높은데요. 우리 재고일 지수가 뭐 작년 11월까지 발표됐습니다만은 거의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고일 지수가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제조업들이 서서히 그 생산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고율이 이제 낮아지면은 현재는 나쁘지만은 특히 재고가 또 감소하면은 생산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는 매우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산업에 따라는 다르죠. 최근에 재고가 가장 높은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도체자들이 감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재고가 서서히 축소될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어느 정도 축소되면은 반도체 업종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과연 우리 제조업 중에서 성장 산업이 뭔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미국보다 잘하는 게 제조업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서 질적으로 가장 잘 만들죠. 이런 것들은 제조업에서 뭐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최근 위축됐지만은 경기가 언제는 또 회복되거든요. 이런 제조업들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재고율이 많다. 이거는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시기인데요. 우리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주식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반도체는 뭐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 반도체 분야에 따라지만 D램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앞으로 투자 많이 해가지고 거기 뭐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기에는 뭐 앞으로 5년 이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를 보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겠구나.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한 분야는 더 투자를 늘리면은 나중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경기가 회복될 때 기업이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원래 계획했던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투자를 해놓으면은 결국은 경기가 회복 시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앞으로 중국이 우리 저 반도체 투자 그쪽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반도체 같은 걸 생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술 수준에 따라 그런 걸 고려하면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중국이 우리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는 저는 만들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미국보다 우리가 잘한 게 반도체고 2차 전지다. 이 반도체는 뭐 미국에서도 우리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지고 투자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우리 회사들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그러더라도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만큼 반도체 투자할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최소한 D램 분야에서는 우리가 뭐 최소한 5년 동안은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빅테크 기업들에서 고용을 감소하고 있으면 아직도 미국 고용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 그쪽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이 견조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 뭐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앞서 미국 경제가 올해 0.3% 성장할 것이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겁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경제 성장도 낮아지고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업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미국의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2020년 3, 4월 코로나가 절정을 초기에 발생했을 때였죠. 그때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에 2천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립니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 침체, 소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빠지면은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 서비스업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도 안정되고, 미 연준은 그동안 물가는 뭐 오르고 고용이 좋아서 금리를 가감하게 인상했는데 물가 상승 낮아지고 고용마저 이제 감소하면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4분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오프닝 되면서 항공, 뭐 레저 이런 것들은 수요가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면 가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납니다. 그만큼 돌아다닐 돈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국 사람들은 좀 세계 여행을 많이 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했죠. 작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3%로 낮아진 것은 중국의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엄격한 규제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소비 활동도 못하고 국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세계 경제 전망 보면은 모든 나라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아진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작년에 3% 성장한 거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뭐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5% 안팎 성장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이 코로나 규제를 안 하면서 국내에서 소비하고 국외에서도 소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의 여행 수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은 뭐 리오프닝 되더라도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뭐 여행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항공업체들도
조심스럽게 운행 항공 대수를 서서히 늘리고 있는 것만 봐도 뭐 빨리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뭐 우리 코스닥이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뭐 코스피도 25% 떨어지고 세계 주요 국가는 제일 많이 떨어졌죠. 예,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우리 경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가 넘거든요.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면은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제일 나빠질 것이다. 예, 그런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형성이 된 거죠. 우리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이 뭐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뭐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출이 높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 이런 것 전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경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2021년, 뭐 2022년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은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또 한국 주가가 제일 탄력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작년에 한국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세계 경제가 올해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 더 성장률을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치를 반영하면 우리 주가가 올해는 다른 나라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 뭐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만은 올해 그 주가 보면은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가는 뭐 세계 경제 상황에 크게 그 의존하는 거다. 그만큼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가 그 변동성이 좀 큰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최근에 우리 개인들이 시장 떠나시고 물론 일부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3,000 넘었을 때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도 했었고요. 예, 그때는 뭐 동학개미운동회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장 참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금액, M2 이런 거로 평가할 때 우리 코스피가 20, 30%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래서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평가하면은 우리 주가가 20% 이상 코스피가 가소평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은 주식시장 떠나셔는 안 됩니다. 물론 종목별로 조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새로 그 투자할 돈이 금융자산이 생기시면은 지금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22년 말에 23%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통계는 발표 안 됐습니다. 9월 통계 보니까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는데 이런 식의 주식 비중을 낮추고 떠나셔야 되는가?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뭐 주가 3천 시대, 뭐 4천 간다, 뭐 이런 전망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장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지금 오히려 더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주시장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해 보면 현재 적정 주가 3천이 좀 넘습니다. 언제 3천 가겠습니까만은 올해 당장은 가지 않을 텐데요.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것이죠. 최근 코스피가 2,4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당분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2,400 안팎에서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3월 전후에 그 선행지수가 저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그 증시 주변 자금이 계속 축소가 됐는데 최근 그 일별 자료 같은 거 보면은
MMF가 많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가 상승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코스피가 2,400에서 조금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은 저는 그 주식 비중을 가감히 늘릴 시기고요. 결국은 3천 시대 온다.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우리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그 추세에서 지금 밑으로 제일 많이 벗어난 게 모든 자산가에서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주가가 2,400 거기서 조금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밑으로 많이 벗어날 때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갈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비중은 줄이고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최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 GDP로 평가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는 한 24% 가소평가 영역이에요. 그런데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명목 GDP에 비해서 한 13%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가소평가된 주식이 더 먼저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주식할 때는 우리가 환율을 고려해야 되죠. 지금 달러 지수가 한 10% 하락했지 않습니까? 114에서 102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달러 하락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추세라는 거죠. 미 달러 가치가 아직도 30% 정도 가대평가됐는데요. 저는 앞으로 기간의 문제지 2, 3년 걸쳐가지고 달러 가치가 2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죠.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주식 하면은 주가에서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 한 차익보다는 한 차손, 한에서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주식 비중은 늘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아주 장기적으로 지난 거 40년을 보면은 10년은 미국 주가가 좋았다가 10년은 이머징 마켓 주가가 좋은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는 이머징 마켓이 좋았죠. 1990년대는 미국이 좋았습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면서 나스닥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에 미국의 나스닥 거품이 붕괴됩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미국 주가 제자리 걸음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중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지난 10년만 보고 미국 주가 오른 것만 보셔가지고 미국 주가는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미국 주가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미국 주가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기는 아니고요. 비중이 높다면 좀 줄이고 그걸 우리,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거 아시아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분일수록 원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저는 채권 투자 하시라고 그럽니다. 안전한 국제에서 하면은 원금은 보전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 30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라. 그리고 원금이 있어야지 돈을 불릴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원금마저 깨먹어 버린다면 투자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안정적인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잘한 게 반도체 2차 전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잘한 게 있어요. 요새 그 전문분들 가장 선호하는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데요. 우리 BTS,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면 우리 얼마나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아시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로 진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우리가 잘 하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에서 종목을 좀 추천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분산 투자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분이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다 담아 담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시길래 맞습니다. 그래도 분산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그 계란을 메추리 알로 나눠 가지고 그래도 바구니에 남아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꼭 멀리 내다보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난 10년간 미국 주가만 오르고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 사이에서 뭐 미국 주식에 미쳐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 주가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애플, 특히 테슬라 같은 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 중에서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도요, 2000년에 거품이 붕괴되고 나서 제자리 오르는 데는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 한번 거품이 발생하면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미국보다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주가가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도 있지만 배당을 적게 주는 것이었었어요.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기업들한테 유도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계속 그 배당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는 제자리걸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되고 그 다음에 배당도 늘어나면서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RA 법안 그거 참 미국이 해서는 안 될 정책이죠. 사실 자유무역으로 제일 이득을 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에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시켜주죠. 그러면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미국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그렇게 싸게 공급해도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상품을 싸게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무역에서 번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채를 사주니까 미국 금리가 낮은 수준 유지하고 미국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유무역으로 도움을 받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런데 요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유무역에서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까지 나왔습니다만은 물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전기차 시장,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미국을 위한 다른 시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자동차를 연마다 다릅니다만 1600만 대 생산하는데요. 중국은 2300만 대 정도 됩니다. 물론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 비중 2000년에 10%였는데 작년에 18.3%까지 늘어났어요. 또 유럽 시장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만 보면은 굉장히 2차 전지, 전기자동차 어려울 수가 있는데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이거는 장기적인 성장 추세거든요. 전 세계가 앞으로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커다란 추세입니다. 앞으로 저는 아시아 시장, 특히 유럽 시장,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요. 독일 차보다도 우리나라 전기차나 중국 전기차가 우리 길거리에서 독일 차들보다 더 많이 보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성장 과정에서 진통이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진다면은 저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더 늘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 원전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UAE가 우리나라에 그만큼 약속한 대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MOU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중에 실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게 많은 허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UAE가 우리나라에 그만큼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방산이나 원전 쪽은 그들도 필요하니까 아마 투자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안하고요. 특히
중국하고 대만 관계 이것도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방산 관련주는 우리가 경쟁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유해히 우리 투자에 관계없이 꾸준히 그 세경제 지정학적 문제를 보면은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자산의 일부는 투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뭐 여러 방송에 나와서 채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주로 장기 채권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10년 국채를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0년 국채 수익이 4.6에서 저는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만약 그때 사셨다면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저는 장기보다는 단기 채권을 더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10년 국제 수익률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1년, 2년짜리보다 더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를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되고 4분기 가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 채권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뭐 장기 채권보다 저는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은 1년, 2년 이런 단기 채권을 더 사시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부동산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 20번 이상 억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올랐었어요, 집값이. 이번 정부 지금 눈만 뜨면 규제 안 하고 있죠. 이 규제가 안화가 하락 추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한 번 오를 때는 한 방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요. 떨어질 때는 또 한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죠. 근데 요새 그 부동산 가격 집값이 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도 집값에서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집값 거품을 판단할 때는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걸로 평가해 보면 아직도 작년 12월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2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결국 가격이라는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가격이라는 게 또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2021년 상반기에는 거의 30% 이상 가대평가됐다가 최근에 가소평가용으로 들어섰거든요. 집값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소득에 비해서도 아직도 높죠. 예를 들어서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서울 중간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하면요. 2021년 말에 19배였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서울 중간 가구 소득을 가지신 분이 중간에 있는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9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했다는 거죠.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9월에는 17.7배로 떨어졌어요. 아직도 높다는 거죠. 2008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12배였어요. 앞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고요. 최근 계속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규제하고 있고요. DSR 40%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제가 모두 풀릴 때까지는 그 이후에도 당분간은 뭐 집값이 하락 추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있지만 경기가 더 중요합니다. 금리는 제가 앞서가지고 거의 정점을 치고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제 성장률,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은 자산가격이 못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보다는 이제 경기가 집값에도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성장률이 낮아지고 침체에 빠지면은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죠. 임금이 안 오르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아지는데 어떻게 집을 살 여력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보다는 경기다, 경제 성장률이다. 그래서 올해는 경제 성장률을 더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융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우리 저 한국에도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